보디빌더 하면 이런 우람한 근육이 떠오르곤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황철순 선수도 이렇게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창기 보디빌더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현대 보디빌딩의 아버지 유진 샌도의 1894년 영상을 보면 나름 적당한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19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보디빌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변화에는 운동법과 식단의 발전도 한몫했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근육은 자연적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에페드린과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보디빌더 중에 이렇게 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만큼 프로 레벨에서는 약물 사용이 흔하거든요. 오히려 쓰지 않는 사람들을 내추럴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위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요? 그 출발점은 1889년입니다. 72살의 저명한 신경학자 샤를 브라운은 기니피그와 개의 고안에서 분비물을 뽑은 뒤 자신의 몸에 주사했어요. 그러곤 힘이 불끈 솟는다. 30년은 젊어진 듯해. 라고 연설을 했죠. 의학 완전 별로야. 네, 그래도 이 양반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세르게이 보르노프라는 의사는 회충과 정력 증가를 이유로 사람에게 원숭이의 고안을 이식했거든요. 어우 세상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비물 투여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를 본 동료 과학자들은 왜 70살이 넘으면 은퇴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예다. 라는 뼈 때리는 일침을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고안에서 나오는 힘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밝혀진 건 46년이 지난 1935년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테스토스테론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발명되었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등장으로 큰 수술을 받았거나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체중과 근육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좋지 못한 곳을 다친 사람도 2차 성징을 겪을 수 있게 되었죠. 나도 남자라니. 그런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남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선수들에게 투여하면 더 힘이 강해지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그렇게 1954년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소련 국적의 역도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2년 후인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총 98개의 메달을 따내며 74개의 미국을 압도해 버리죠. 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으로 미국을 꺾은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슬슬 위기감을 느끼던 그때 자존심에 제대로 금이 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1959년 FIBA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이 소련에게 62대 37로 대패한 거예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농구를 그것도 2배 가까운 점수차로 졌다. 미국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그냥 스포츠일 뿐인데 왜 이리 과몰입이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었거든요. 이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습니다. 스포츠는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작은 전쟁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적군은 약물까지 투여하며 출전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붙는다? 그건 마치 상대는 무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1959년부터 미국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도입해요. 스위스의 제약회사 시바에서 개발한 먹는 약 다이아나볼을 역도 선수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효과는 대단했어요. 선수들은 미국의 그 누구보다 빵빵한 근육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역도 선수들이 그 효과를 몸소 보여주자 다른 종목에서도 하나둘 다이아나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건 보디빌딩이었어요.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줬거든요. 조금이라도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에 몰두하던 보디빌더들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새로운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땐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챔피언의 아침 식사. 라는 별명을 얻었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균등한 기회를 위해 모두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근육이 크지 않네요.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근육의 거대함보다 비율, 대칭, 선명도를 더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디빌딩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이러한 기준을 계승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육의 크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체형의 선수들 사이에선 더 큰 근육이 더 눈에 띄고 곧 높은 평가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중 도리언 예이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피부가 매우 얇고 지방이 거의 없어 마치 해부학 표본처럼 근육의 결이 선명하고 혈관이 도드라지는 몸 상태를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로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장기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등 여러 약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물이었죠. 이런 거대한 덩치와 극단적인 선명도는 심사위원과 팬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도리언 예이츠는 6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보디빌딩의 판도를 뒤집었죠. 이제 근육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매스몬스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후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 피리스 등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종목들은 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록을 세우고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다 보니 도핑은 불공정해. 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결국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가 설립되면서 금지 약물 규정과 도핑 검사 운영이 표준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이 와다 코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MLB, NBA, NFL과 같은 미국의 프로리그들은 와다의 규정을 따르지는 않지만요. 대신 자체적인 반도핑 시스템이 있죠. 하지만 보디빌딩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종목은 기록이나 점수를 겨루는 게 아니라 근육의 크기, 선명도, 비율 같은 심미적 요소로 평가받잖아요. 이미 팬들은 거대하고 선명한 몸을 기대하고 있는데 약물을 금지하고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관심이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9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철저한 도핑 테스트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선수가 약물을 중단한 채 출전하면서 몸 상태가 예전만큼 올라오지 못했고 일부 선수들은 도핑 검사에 걸려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언론과 팬들은 퀄리티가 떨어졌다. 최악의 컨디션이다. 라며 비판을 쏟아냈죠.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어 보디빌딩계에는 철저한 도핑 검사가 정착하지 못했고 약물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2022년에 와다는 국제보디빌딩 연맹에 너네 도핑 규정 완전 비준수하고 있어. 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국내에서는 2024년 도핑 문제로 전국체전 일반부가 폐지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사실상 공공기관보다는 사설단체들이 보디빌딩계를 이끌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사설단체의 경우 내추럴 대회를 제외하면 도핑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드뭅니다. 그러니 상위권은 주로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이 차지하고는 하죠. 결국 약물 없이는 큰 프로모대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씀? 통계 어딨음? 아쉽게도 국내 사용자에 대한 공식 조사는 없어서요.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해외 리뷰 논문을 살펴볼게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자의 스테로이드 사용 비율은 약 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디빌더만을 대상으로 하면 25에서 50%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나왔죠. 물론 이런 통계의 특성상 사용 사실을 숨기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물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한 청소년이 헬스장 코치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구매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죠. 피부 괴사요? 이렇게 유통되는 약 중에는 무허가로 만들어진 것도 많거든요. 최근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하던 모자가 적발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만든 약은 용량이나 멸균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결과 심각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섭다. 하지만 만약 깨끗한 시설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약 자체가 가진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제 친구나 가족이 손을 대려고 한다?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작용은 생식 능력 저하입니다.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내가 안 만들어도 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럼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정자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약물 투여를 중단했을 때 매우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이는 거죠. 그 결과 무기력, 성욕 저하, 우울, 불안, 불면, 피로, 그리고 새벽에 감성적으로 SNS에 글을 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또한 만약 여성이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게 되면 수염이 자라거나 목소리가 굵게 변하는 등 남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굳이 도시락을 싸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진짜 그나마 가벼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복부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 위, 대장과 같은 내장에도 근육이 존재하죠. 즉, 근육을 키우는 약을 맞으면 내장근이나 심장근도 함께 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배가 단단하게 앞으로 밀려나오는 팔룸보이즘 현상이에요. 장기들이 압박을 받으니 심폐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한 경우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또한 장기에 심각한 부담이 쌓이며 탈장 위험이 커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심장이 커지는 겁니다. 사망한 보디빌더들을 부검한 결과 평균 심장 무게는 573g에 달했다고 해요. 일반 남성 평균이 332g 정도니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심지어 좌심실의 두께는 125%나 두꺼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해진 심장은 오히려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IFBB 대회에 참가한 남성 보디빌더 약 2만 명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추적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프로 보디빌더는 4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마추어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7배나 높았죠. 그리고 사망한 프로 선수 중 61% 이상이 심장 관련 돌연사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근육의 선명도를 위해 이뇨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최악의 경우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 각성제인 에피드린은 몸을 계속 흥분하게 만듭니다. 즉, 쭉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 초조, 불면증, 환각, 악몽 등의 정신과적 증상, 심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디빌더들은 인슐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저혈당 쇼크라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식은땀, 현기증이 나타나다가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런데 증상이 겹치는 것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까요. 문제는 실제로는 여러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증폭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물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멋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외모를 망치기도 합니다. 먼저 성인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면 코가 커지고 손발이 두꺼워지며 턱이 앞으로 돌출될 수 있어요. 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얼굴이 둥글게 붓는 문페이스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에 스테로이드는 심각한 여드름을 유발해요. 얼굴은 물론이고 가슴, 등, 어깨까지 붉고 단단한 염증성 여드름이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남성도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근육이형증이에요. 스스로를 왜소하고 약하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커져도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근육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운동에 집착하고 식단을 강박적으로 관리하며 약물과 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앞서 말한 부작용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살펴봤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증상이 존재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직접 들려주는 조준님의 진짜 돌출혈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약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근육을 키우는 약물은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볍게 왜 써? 쓰지 마.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미 어깨에 단단히 뿌리내린 관행이다 보니 그 수많은 유혹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버텨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근육을 얻는 대신에 탈모와 여드름이 찾아오고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가슴이 변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망가져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일반 주사에 몇 배나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고혈압, 저혈당, 탈수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이네. 이런 부작용을 다 겪는 건 아니야. 맞아. 적당히 쓰면 괜찮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남들은 피해갔다고 해도 내가 겪게 되면 그건 곧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